이게 사람이 한두 명이야. 한시간을 벌어다 놓고 한시간을 벌어다 놓고 국민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탈출시키냐 이게요. 없는 우리 선민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저한테 할배도 선민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장동이라는 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기록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SPC에 편법으로 대출해 준 것이 아니고 대장동 사업자에게 그냥 대출을 해준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거를 뭐 부실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한때 대한민국 저축은행 규모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2년 8월 16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왜 망했는지는 긴 설명은 생략하고 그저 간략하게 불법 대출과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중에는 문제의 대장동 사업이 들어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사실은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었고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10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1,000억 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44억 5천만 원의 횡령 등 총 7조 6,579억 원에 달하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주주 임원진들은 영업 정지 후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서 재산을 은닉한 그런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총 3번의 전환기가 있었는데 1세대는 C7이라고 하는 개발업체의 이강길 대표를 중심으로 남욱, 정영학 등이 참여했고 2세대는 남욱, 정영학, 조현성 등이, 그리고 마침내 김만배가 등장하는 3세대에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완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중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1155억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대장동 사업에 부실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PF는 당시 제1금융권은 물론 솔로몬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거절을 당한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허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전혀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개발 사업에 총 규모 1,805억 원, 부산저축은행에서만 나온 돈만 가지고도 1,155억 원이나 되는 부실 대출을 해준 것인데 그 중심에는 조우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조우형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이자 정영학의 학교 후배였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라 불리우는 남욱, 정민용 모두가 같은 서강대 동문입니다. 남욱, 정민용 그리고 천정배의 사위로 알려진 최재만 검사까지 모두 서강대 법대 출신으로 셋은 학창시절부터 특히 친했다고 합니다. 남욱의 변호인으로 박영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최재만 검사의 소개라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남욱뿐만 아니라 조우영, 정영학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었죠. 어쨌든 조우영은
불법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대출금의 1%인 10억 3천만 원을 수수료로 불법으로 받았습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에 대출받은 돈은 대장동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명 지주 작업이라고 하고 그 작업은 남욱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장동 개발 대상 토지의 80%를 매입하는 데까지 성공했죠. 단 그 땅은 대출받은 돈으로 사들인 것이라 토지의 권한은 개발업자들의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담보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욱, 정영학 등의 계획대로라면 토지를 3분의 2 이상 매입한 시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가 나오고 추가 자금을 조달해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은 여기서 멈춰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취임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1천억 원대 빚을 진 남욱이 얼마나 미쳐버리는 심정인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은행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재명은 공공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 남욱, 정영학 등은 뇌물을 포함한 모든 회유와 협박,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를 했죠. 남욱이 JTBC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말, 이재명이요?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혀. 아유 씨알도 안 먹혀. 최근 어미준 검사, 아니 어미준 작가의 지필로 유동규 남욱이 배우로 등장해서 천화동인 1호 428억 원의 수익이 정진상, 김용등을 통해 이재명으로 넘어가기로 했다라는 삼류 시나리오가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복기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민간 사업자에게 모르는 척 인허가 내주고 한몫 세게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남욱 등의 급박한 사정은 그 어떤 요구라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씨알도 안 먹혀. 하지만 역설적으로 남욱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요구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절반씩 수익을 나누는 지금의 대장동 개발 모델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남의 뜰이 만들어졌고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한 뒤에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일부는 상환하고 일부는 개발이익을 통해 갚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욱 등에게는 이재명은 애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막았죠. 또한 모든 공공개발의 시도가 아마도 토건족들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결사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일개 성남시장 한 명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법조계 기득권, 새누리당의 고위 정치 인사급들을 향한 엄청난 로비가 진행되고 있었으니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민간과 공공의 반반 개발 모델이 그나마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을 받으려면,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면 굳이 공공을 끼지 않고 민간 100%로 넘기면 깔끔하게 훨씬 더 많이 챙길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재명 시장이 공공부문을 집어넣기 위해 그 고생을 했단 말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공공의 최대한의 이익 환수가 정치인으로서 혹은 시장으로서 해야 될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대장동 사업은 가뜩이나 부실한 경영을 하던 부산저축은행이 1155억 원을 더 넣게 됨으로써 더 빨리 망하는데 크게 일조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우영 같은 부산저축은행 오너의 친인척이 연관된 부실 대출이라면 반드시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우영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커피만 한 잔 먹고 왔죠. 담당 검사는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가 나를. 아,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남편이 주임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영한테? 박영수 변호사를.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조우영의 변호사는 29명이나 되는 초호화 변호인단이었는데 그 중엔 박영수가 있었습니다. 왜 윤석열이 조우영을 이 사건에서 덮었는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겠죠. 조우영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아이템을 김만배 정영학에게 가져왔다는 것이 최근 공개된 일명 대장동 녹취록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조우영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불법 대출만 제대로 수사해서 조우영을 기소했다면 조우영은 이 아이템을 대장동 아이템을 김만배에게 들고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대장동 사업은 애초 이재명 시장의 구상대로 공공 100% 혹은 최대한 공공의 영역이 많이 들어간 사업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과 조중동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박영수 그리고 조우영에 대한 수사를 빼고는 불가능합니다. 한때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를 외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국민의힘은 지금은 특검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부산저축은행을 빼고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우영과 박영수에 대한 특검이 시작되면 결국 윤석열도 대장동 사업의 산파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 작가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금융범죄 혹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같은 이권 사업에는 반드시 힘있는 권력자들의 비호를 필요로 합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사업의 이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몰아가고 있는 중이죠.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는 그렇게 조작 날조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실체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15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실 대출로 인해 부산저축은행을
파산하게 만들었던 대장동 사업의 대출 브로커 조우영은 왜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까요? 조우영은 무슨 자격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서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조우영을 변호한 박영수는 부실 대출의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에게 부탁을 혹은 청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부산저축은행의 또 다른 부실 대출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소를 했던 윤석열 당시 수사 검사는 왜 가장 큰 규모의 부실 대출이었던 대장동 건만 무혐의 처리했을까요? 모든 것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은 결과를 이미 이재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을 억지로 짜 맞추려다 보니 내용이 상당히 비어버리는 아주 엉망진창의 삼류 시나리오 집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초에 부산저축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대장동 건으로 불법 부실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은 망했지만 대장동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박영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우영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대장동의 실체는 여기에서부터 찾아야지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어떻게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라이브 될 수 있었는지를 진도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두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